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첫 시간까지도 할 겁니다. 자, 거기 121페이지 보시니까 저당에 뭐가 있어요? 유동화 제도. 이거 있는데,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 지금부터 저당의 유동화, 대출채권의 유동화, 아니면 저당권의 유동화, 대출의 유동화,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표현만 달리할 뿐입니다. 어쨌거나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그 유동성이 강한 현금 있죠? 요걸로 바로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화 제도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게 되면 2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받을 채권이죠. 요거를 누군가한테 팔면 돈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걸 또다시 누구한테 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유동화를 시킨다. 이렇게. 잠깐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우리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택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담보대출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자, 먼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원금도 받을 권리도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런 걸 채권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채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돈을 못 갚는다 그럴 경우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죠. 이걸 팔아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저당권 해줍니다. 이 저당권이라는 자체는 물건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요 물권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물권이다. 이게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저기 왕숙지역 아닙니까? 자, 왕숙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에, 거기보다 이제 제2 동탄 신도시 있죠? 여기가 생긴다고 하길래, 거기에 이제 신한은행이 입점했다 치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이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산 지나서 수원 가기 전에, 거기가 동탄 지역인데, 거기에, 제1 동탄 신도시 가기 전에, 바로 전에가 제2 동탄 신도시인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제2 동탄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거기다 이제 지점이 입점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입점해 갖고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억도 작지 않은 돈이죠. 요거를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이거를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100명한테 딱 빌려줬습니다. 1억씩. 그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돈 한 번 빌려주고 그러면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뭐 1억씩 예금하고 이러나요? 그죠? 그런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 15,800원 입금하고 그러죠?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5,000명이 와서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지어지는데, 한 5,000명이 와서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현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집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 다른 방법.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걸 돈을 빌려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예전에 했나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갖고 있는 돈이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은 이제 국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딱 듣는 순간 이제 국한 세금들 있죠? 이걸 다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있죠?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국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에 가서 지금 소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얘들이 고지서 주죠?
그럼 고지서 아래쪽에 한국은행 딱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정부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다 빌려주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쓰기도 해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뭐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애들도 빌려줄 때 자기들 돈과 금리를 정하는데 이거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살짝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는데, 자, 국민은행도 공짜로 빌려줘요? 뭔가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할 겁니다. 요것도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적인 금리 있죠? 요걸요, 콜금리. 요것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당국이 전부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국민은행도 다 빌려줬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가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거의 다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자, 투자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자들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이렇게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그야말로 이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걸요, 기관 투자자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명보험사입니다. 줄여서요, 생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갖고 이거를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 그 보험사에 들어가려면 좀 막 대수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 채용해갖고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풀린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죽거나 불나거나 이럴 때, 이때 이제 보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아니면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증권 이런 걸 전부 다 투자신탁사다. 줄여서 투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위탁받아서, 자, 긁어 모아서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얘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종합금융사, 줄여서 종금사, 이런 애들도 상당히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죠? 연금 내왔네요? 내는데 이거를 다 긁어 모은 거를 연기금 혹은 연금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예전에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막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불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요 은행들도 예금 받아서 무조건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얘들도 이 주식에 막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슨 투자라고요? 기관 투자자, 이런 등등을 다 말하고요. 기관 투자자인데, 얘네들은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금이라든가 은행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달러라든가 엔화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어디다가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한번 요거를 한번 팔아보자, 이 권리를.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얘들한테 팔아보는 겁니다. 팔면 얘들이 만약에 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돈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사준다면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요걸 또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네요.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생기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이쯤에서 말리셔야 되는데 하는 거죠.
안 말리면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거의 무한대로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얘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삽니까? 왜 안 사주냐면 이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 납니다.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주권 저당금 생기죠? 이 권리를 얘한테 돈 받고 팔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빠지라고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얘가 여기한테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 나는 중간에 서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온 돈을요, 전달만.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전달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전액을 다 전달해줘야 돼요? 뭔가 뜯고 넘겨줘야 돼요? 뭔가 뜯고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요, 삥이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삥을 뜯고 넘겨줘야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수수료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수수료 뜯고서 넘겨. 그러니까 얘들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생기는 거죠. 이거 포기하고 파는 거니까 얘들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수수료. 자, 근데 얘들이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자, 장기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옆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장례시장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막 병원 막 들어서면서 장례시장 하나씩 막 갖추죠.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만 열면 아침마다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사람들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별로 안 살고 싶을 겁니다. 굳이 뭐 아침부터 돌아가신 모습을 보는 게 그다지 좋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데는 집가격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집가격이 뚝뚝 떨어져도 자, 돈을 잘 갚는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장례 아침부터 이제 그 돌아가신 모습만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회사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니까 자,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안 되죠. 결국은 경매로 들어간 겁니다. 경매로.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서 매각대금이 3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얼마 들었다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아까 7천만 원 빌려줬는데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다 팔아치운 거라겠죠?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그죠? 근데 3천만 원 회수했죠? 그럼 3천만 원 넘겨주면 되겠네요. 저당권이 뭐냐면 물건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손해할 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할 짓 뭐 하랍니까? 뭐 그런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데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실익이 없었고, 자, 지금부터 약간 이거는 전부 다 이제 IMF 시절에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제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IMF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그 대신 종이에 한 장 써주겠답니다. 이게 어음입니다. 어음. 수표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다 적어주는데 어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어쨌거나 외상값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서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형사처벌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중에 다른 데서 연쇄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기도 돈을 전혀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뭐 형사처벌하기 아주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자, B라는 기업은 C라는 기업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 외상값 받을 게 있네요. C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대기업, 이게 하청기업들입니다. 하청기업인데 예전에 한번 한 것처럼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 망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망하니까 얘가 이제 망하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고, 얘는 얘한테 회수를 못하니까 갚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얘한테 갚을 돈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세부도. 그래서 한보철강을 구성하는 이 하청업체가 거의 4,000개가 넘어갔는데 그냥 줄줄이 그냥 연세부도 하는 겁니다. 줄줄이.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혜태라든가 산미, 진도, 진로, 뉴코아, 항신공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쌍방울 뭐 할 거 없지 혜태 이런 건 줄줄이 그냥 막 망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아자동차가 이제 망했는데 걔들은 거의 그냥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가 막 그때 납품했던 사람 다 그냥 막 부도나거나 막 그랬던 겁니다. 망했거나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은행도 땅 팔아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소비의 주체를 가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해 주는데 은행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줄 판이 된 겁니다. 예금자들을 그렇죠? 예금자 돈도.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갚은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무지막지한 그러한 이 실업이 있었습니다. 거의 50% 있죠? 거의 가깝게 이제 실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이 당시에 1929년도경에 루즈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창 2차 세계대전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 루즈벨트가 이제 그 당시에 케인즈의 논리를 이용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폈는데 그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때 승전국이 되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결국 해결한 게 이제 가장 큽니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당장은 요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예금자들의 돈은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선 겁니다. 정부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7년도에 11월 달에 굴욕적으로 IMF로부터 돈을 긁어와서 꼬아갖고 그 다음에 공적 자금 일부를 투입해서 일단은 외채가 도래한 만기가 도래한 외채 2천억 달러를 돌려막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부실했던 은행이 제일은행,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은행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이라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은행들인데 이런가 우리은행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 하면 무조건 빌려준 겁니다. 그냥 막 꺾이다 해갖고 10억 빌려달라는데 20억 빌려주고 막 이랬습니다. 이런 시절인가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무턱대고 빌려준 겁니다. 그죠? 따지지도 않고 막 빌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무너지니까 회수를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금자의 돈도 못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돈을 좀 막아줬던 겁니다. 막아줬어요. 그죠? 막아주고 났더니 나중에 이거를 회수해야 되는 거죠. IMF로부터 빌린 돈 갚아야 되고 공적자금 세금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뉴브릿지라는 미국계 은행에 매각한 겁니다. 얘도 여기 목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브릿지는 몇 년 운영하다가 현재는 영국계의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다 넘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매각했고 조흥은행은요 신한은행에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은행이 아주 골 때리는 은행인데 이 전신이 어디냐면 옛날에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일은행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역사적인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들이 이 중에서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거의 손을 쓸 수도 없는 이런 은행입니다. 어쨌거나 얘들 돈 막아준 다음에 요거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합병시켜갖고 한빛은행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러지 않아도 빛투성인데 거기다가 한빛 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얼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얼굴 한다고요? 한 얼굴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수 없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얘는 그러잖아도 빛투성인데 거기다가 한빛 한다니까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평화은행 이런 거하고 같이 합쳐갖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은행으로 바꿔놨는데 얘네들은 이 아주 부실했던 은행이라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걸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팔아서 돈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 근래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공약해 놓은 게 좀 있어갖고 돈 좀 마련하려고 팔려고 했는데, 원래 대신증권하고 그 다음에 IMMP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걔들한테 우선 협상자로 해서 팔려고 했었습니다. 거의 파는 단계까지 갔다가 나중에 결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좀 돈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은 이제 거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부 은행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요 아래층에 보면 무슨 은행 있어요? 은행 있죠. 그게 이제 정부은행입니다. 정부에서 60%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은행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행은 이제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 갖고 어떤 기업은 죽이겠다, 어떤 기업은 살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살리겠다는 얘기는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은 죽이겠다는 얘기는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생부 만들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19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라서 금융기관들한테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이건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이런 걸 만들도록 한 다음에 이걸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물건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값 받을 거 있는 거 있죠? 이걸 매출 채권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연쇄부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론 대출해 준 거 있죠. 이런 거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주겠다는 얘기죠. 뭐 경제가 막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가 거기 빌린 적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자동차 대금 대신 내준 거 이런 데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같은 것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미수금 같은 거라든가 각종 채권 같은 거 다 해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그냥 팔아치운 게 아니라, 구입한 채권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가증권. 이걸요 아셋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자산담보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산담보증권. 그러면 이게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니까 얘들이 사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어떤 거는 대기업한테 받을 돈 아닙니까? 받을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샀다가는 자기도 회수를 못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제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BS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요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가도 500선이 무너지고 주택 경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체는 손가락 빨고 있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 건설 경기만 좋아진다면 뭐라고요? 주택 경기만 살아난다면 다른 경제까지 파급적으로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갖고서 99년도에 코모쿠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이렇게 팔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난 겁니다. 웬만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원리금 주권 저당권을 또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돈 생기죠? 또 빌릴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금융공사도 정부 투자기관이지만 어쨌거나 세금 갖다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구입한 원리금 주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갖고 그 유가증권 형태로 팔았는데 이거를 MBS다 해줍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당 모기지라는 게 담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백은요 이걸 기초로 한 증권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MBS라는데 얘는 아까 ABS하고 다르게 얘들은 공사가 발행하는 거죠. 그죠? 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하는 거니까 얘들은 지급 보증해 주겠다 나온 겁니다. 뭐라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 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신한은행이 납니다. 신한은행이 누구라고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치권 저당금 생기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가 증권화돼서 얘한테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라고요? 얘한테.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진다고요? 쏙. 근데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자, 얘와 얘네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한테 돈 갚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수수료 빼고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수수료를 포함해서 MBS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빼고서 넘겨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빼고 이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누가 갖고 얘가 갖고 있죠? 어쨌거나 7천만 원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폭락했는데 이거를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로 처분했습니다. 경매로 처분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네요. 맞죠? 그러면 3천만 원 삥 뜯고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 주겠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들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2001년도경에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빌리기도 수월하고 건설업자도 아파트 막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막 팍팍 올라간 겁니다. 급기야는 그 당시에 20평대 기준으로 해선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무려 20억 가까이 막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신흥 부의 세력이 된 겁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뭐라 하냐면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차. 그리고 대출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자주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거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21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자 아래에서 6번째 줄 보시면 1차 저당 시장 1번 볼게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1차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자 볼게요. 얘들이 돈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치권 저당금 생기죠? 이걸 갖고 있어야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행은 주업이 뭐야?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로 빌려준 그런 업체인데 이 이자를 받는 게 주목적이라면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이걸 팔아치우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차 저당 시장 알아볼게요. 1차 대출기관과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1차 대출기관과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해줍니다.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자 특수 목적 회사 혹은 특별 목적 회사, 요거는요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특수한 목적 회사입니다. 예,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럼 결국은 MBS 발행하면 돈 들어오죠. 그죠? 요걸 결국은 원리금과 저당을 사니까 결국 이 돈을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2차 저당시장은 SPC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2차 저당시장이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들인데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입니다. 여기가 돈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여기다 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못 갚으면 알아서 뭐 해결할 것이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아는 사이인데 얘와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얘와 얘도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4번 볼게요.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공사도 특수한 목적으로 나온 회사인데 얘들도 구입한 원리금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여기 이런 걸 사줄 돈이 부족할 때 MBS 형태로 팔아치우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2차 저당 대출 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는 꾸러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은행에서 구입한 원리금권과 저당권의 꾸러미 있죠? 2천억, 3천억 정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자,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단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이 MBS 사줘야 되는 거죠. 얘들이 안 사주면 이런 제도는 저희 발음도 안 되네. 발음도 안 되고 뭐 생각도 안 나네요. 어쨌거나 자, 이가 안 나면 더 이상 얘들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얘들 사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MBS 구입했을 때 기대 수익률 있죠? 요거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크거나 같을 때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데 얘는 지급 보증 해줘야 안 해줘? 지급 보증 해주니까 위험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도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중의 시세대로 금리를 막 받을 수 있으니까 작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매력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막 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순서를 달리합니다. 결과는 동일한데 뭘 달려야 순서는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요거를 팔아치우니까 돈 세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시중은행 먼저 줘요. 그러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의뢰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줄 수 있죠. 요거를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이렇게 할게요. 보금자리론. 보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요거는 대출 조건이 뭐냐면 자, 이 만기가 10년에서 최장 3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평생을 돈 갚으라고요? 그러는데 30년 동안 갚게 되면 내가 매달 갚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얼마 안 되죠? 18,000원, 20,000원 이렇게 납부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요거는 특히 한국 그 생명보험사 같은 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출 비율이 최대 70%까지 빌려주겠다. 얼마까지라고요?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럼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받았으니까 살짝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순서는요, 순서만 달리하는 겁니다. 됐죠? 순서만 달리하는 거니까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요즘에는 금융공사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금융공사의 역할을 좀 알아볼게요. 금융공사의 역할은 자, 이 87년도에 설립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다 했었는데 옛날에 줄여서 이걸 주택신보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신보. 그러니까 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걸 줄여서 주택신보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각종 대출을 보증해 주던 기관입니다. 각종 대출 보증, 특히 정부 투자기관인데 자, 니네들 은행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니네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있죠? 요거 구입한 사람들한테 중도금 같은 거 대출 충분히 해줘라. 나중에 니들 회수를 못하면 우리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전세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전세대금을. 근데 이 전세대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신용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은행들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빌려주는 걸.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전세자금 대출을 충분히 해줘라.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건설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있죠? 얘들한테 충분히 돈을 빌려줘라.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회수를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출 보증을 서던 기관이 이겁니다. 주택신보. 그리고 99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모코라는 회사입니다. 자, 코모코다. 이게 이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애초에 뭘 했냐면 옛날에는 이제 모기지론 했는데 지금은요 보금자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금자리 론이라는 걸 공급해야 되고 이 돈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돈 있어야 되죠? 이 돈을 마련하려고 MBS를 발행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 이러한 두 기관이 2004년도에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돼서 자,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공사의 역할은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뭐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자, 이 역할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 요거는 한 문제에 나오긴 힘들어요. 뭐가 나오기 힘들다고요? 한 문제 나오긴 힘들고 지문에 이제 한두 개씩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일반적인 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저당은 어떤 사람이 아파트 구입한다고 하길래 주택을 담보 잡고 뭐 1억이면 1억 정도 이렇게 빌려줄 겁니다. 빌려줬죠? 빌려준 다음에 만기가 한 15년 정도라면 15년 정도에 걸쳐서 매달 원금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매달 원금이자를 쭉쭉 회수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일반적인 저당이다. 무슨 저당이라고요? 일반적인 저당. 근데 요거는 역저당이다. 무슨 저당이라고요? 역이 뭐예요? 여기 이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 거꾸로 돼 있는 저당을요 역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저당.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몇 세라고요?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달 생활비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생활비 형태로 계속 빌려주다가
만기가 됐다.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원금이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딱 회수하는 이런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한 방에 빌려주고 찔끔찔끔 회수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얘는요, 자, 찔끔찔끔 빌려주다가 한 방에 회수하는 거죠. 아까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또 어떻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네. 자, 그래서 가시려고 또요?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제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나? 제가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찔끔찔끔 빌려주다가 한 방에 회수하는 거죠. 모양이 아까하고 반대요? 똑같아요? 반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걸 역저당이다 해줍니다. 요 상품을 정부에서 계속 출시하라고 계속 시중은행한테 얘기했는데 그 실수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냐면 일단 주택 한 채를 갖고 있고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생활비 형태로 계속 타 쓰는 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15년이 되니까 이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빌려 쓸래나요? 않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결국 집 팔아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집 팔아서 이제 갖고 났더니 꼴랑 300만 원 남은 겁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300만 원. 그래서 큰아들한테 갔더니 요즘에 사업이 안 돼 갖고 그 좀 열받으니까 뭐 아들한테 가보랍니다. 작은 아들. 작은 아들한테 가서 이제 부산에 있는 작은 아들한테 갔더니 뭐 며느리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싫어한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저기 그동안 평생 엄마 아빠한테 잘한 딸한테 가보랍니다. 하와이는 누구한테 가라고요? 딸한테 가보래요. 그래서 딸은 이제 우리한테 잘 받아주겠지.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와이에 300만 원 내고서 그 비행기 타고 갔던 거죠. 갔더니 딸이 한다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잉글리시가 안 되면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리아로 돌아가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큰아들한테 가야 되죠. 큰아들 또 사업이 안 된다고 딴 데 가보라고 이렇게 뺑뺑 돌다가 얼마나 서글픕니다. 그죠? 집 한 채 있는 거 홀랑 날려먹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2007년서부터 이 상품에 대해서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원칙적인 보증 조건은 사망시까지 해라. 언제까지 해라고요? 사망시까지 해서 계속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금융공사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연금의 형태로 빌려준 돈이죠. 이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 뭐라고요? 보증을 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했는데 말이 기니까 줄여서 주택연금 이렇게도 변합니다. 주택 뭐라고요? 연금. 요거는 자 예전에는 소유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됐는데 원칙으로 한 채 있는 자인데 지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 중 아무나.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이제 배우자라고 칠게요. 이 사람이 소유자. 자 그러면 남자분은 몇 세냐면 64세입니다. 여자분은 36이에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분도 누구냐면 자기가 53살 때 몇 세라고요? 52세인가 할 때 23살 먹은 캄보디아 여성하고 결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1934년도에 거기 있을 때, 자, 물론 재혼한 건데, 뭐, 전 부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푸른 눈을 가진, 그 오스트리아 여자 있죠?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60세 할 때 이 사람은 30살 초반이었습니다. 32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우리 그 동아건설 회장이 이제 그 최원석인데 장은영이라는 그러한 그 아나운서하고 있죠. 결혼할 때도 나이 차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건 많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빌려주겠다. 두 분 다 뭐라고요? 사망할 때.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 물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자 남자분은 남자분은 41살입니다. 근데 여자분은 82세예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겠네요. 자,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 아닙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뭐라 하냐면 연상의 여인이다. 이렇게 무슨 여인이라고요? 연상의 여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찾아보기 힘들고, 저기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자기 중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부터 뭐 사랑했는지 뭔지 어쨌거나 사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몇 세라고요?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몇 살이나 차이 나요?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쨌거나 둘 다 사망할 때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여자분은 57세라고 치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나이 어리신 분이죠? 나이 어리신 분이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합니다. 몇 세까지 사실 거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리신 분이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해서 85세 때 있죠? 그때의 담보가치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한 담보가치가 한 6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쪼개서 계속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망할 때 회수하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사망할 때. 그래서 근데 채무자들이 다 돌아가셨죠? 경매처분에서 회수합니다. 경매처분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그동안 원리금을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 66세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라고요? 66세 정도에 다 돌아가시니까 그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5억인데 빌려준 돈은 한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원리금액이. 그러면 18호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이 4억 어떻게 할 거냐? 이 4억은 법적 상속인인 법정 상속인은 아들 딸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아까 그 아들 딸이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자 이 매각대금 5억인데 이분들이 무려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두 분 다 합쳐서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98세. 그래서 먼저 남자분이 돌아가시니까 여자분이 너무 허전하죠. 평생 100년 가까이 살아오니까 너무 허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분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살한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 슬픈 현실이네요. 무슨 현실이라고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동안 계속 빌려주기로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무려 빌려준 돈이 93억입니다. 얼마라고요? 95억이에요. 그러면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95억.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계속 빌려주면.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9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90억. 그래 이걸 보증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아니 계속 빌려주라는 얘기죠.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세금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갖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냥 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또 보증료도 일부 받습니다. 보증료도 일부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못한 거 있죠? 못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 이거 한 시간에 걸쳐서 좀 할 겁니다. 되셨죠?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가셔서 오늘 한 거를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